중요한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굉장히 쉬쉬하고 좀 조용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 이후에 정무수석 자리를 뭐 제안했다든가 뭐 이런 소문들이랄까 보도가 막 나왔어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강기정 전 의원은 정무수석을 지방선거를 나간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제안이 왔었어요? 네, 이제 정무수석이 갑자기 전병헌 수석이 사퇴를 하면서 공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안타까웠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 특히 지금 전국이 엄청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정기국회라서 정기국회 입법 문제, 예산 문제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협치를 해나가야 할 이 시점에 그 협치의 맨 앞장 길을 태야 할 사람이 정무수석인데 그 정무수석이 공석이 되면서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과정에 강기정에게 좀 전화해봐라. 강기정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순간 고민이 좀 연락이 왔는데 저라면요. 메일은 받을 것 같아요. 의미는 담기 나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려운데 내가 가서 돕겠다. 이렇게 명분을 담을 수도 있는데 네. 편한 길 가실 수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광주시장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굉장히 훌륭한 경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왜 스스로 거절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순간 저도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우선 함께 해야 된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을 100점 만점에 50대 50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100점 만점이라고 볼 때 50점은 청와대나 내각이 잘하는 것, 즉 중앙정부가 잘하는 것, 그리고 50점은 지방정부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특강이나 말을 뱉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지방정부를 변화시키고 지방정부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50점밖에 못 얻은 거다 이것은. 그래 저는 지방정부를 50점 만점으로 변화시킨 데 노력한 사람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방송에도 또 다른 분들도 나오시는데 그분들 생각은 그런 거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친문들은 대체적으로 임명직하는 걸 꺼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니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 6개월 전입니다마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광주하고 막 연애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한 6개월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제가 5월 19일 이후에 광주에 가서 광주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이후에 제안받는 이 정무수석의 제안 자리는 제가 광주와 연애를 끝내면 새로운 또 다른 남자가 광주와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연애를 시작한 지금 입장에서 이 광주를 버리고 그러네요. 새로운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와 연애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어떤 약속의 이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사풀을 놓고 이제 검증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거나 하는데 제발 강기정은 좀 고사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만약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면 저는 정말 부담 없이 고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한테 제가 느끼는 어떤 진정성이랄까 이런 게 예를 들어 정치적 환경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달랑 청와대로 쏙 들어가면 강기정 뭐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정치는 뭐 이런 거야? 배신감 느낄 수도 있고 우리들 표현을 하면 안전빵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선출직에 나간다는 건 사실 도박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 선출직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은 투입 인풋 아웃풋이 같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웃풋은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래 저는 그것을 정치인을 저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이다. 사실은 운이 90% 이상이고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기운은 10%다. 저는 이렇게 애초에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운칠기삼을 믿지 않고 운구기를 믿는데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이 정치적 상황이 역동적이고 이런 데서는 자신의 노력보다도 주변 환경이 매우 이렇게 중요하게 작동되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 지금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임명직보다도요. 예,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저는 어쩌면 또 하나의 제 나름의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걷겠다라는 선언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다는 거를 사모님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정무수석을 고사한 것에 대해서는 사모님께서 어떤 별다른 논의를 해보신 것은 없으세요? 이 점은 제가 광주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고 할 때 같이 의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받냐 안 받냐, 정무수석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냐 안 하냐 문제는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 네. 이게 이제 문재인 효과일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너무 빨아대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외길로 가다 보면 사실은 더 크고 좋은 정치적인 기회가 전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라는 게 청와대 자체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스펙 같은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깝다. 전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뭐 더 큰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정무수석 그까이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정무수석을 못하는 건 못하지만은 빨리 정무수석 자리가 공백이 메꿔져서 적합한 그 사람이 빨리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 계속 인선이 늦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 탓인가 뭐 이런 책임감도 느껴져서 영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예전 정부 같으면은 국정원 통해서 뒷조사해가지고 네. 강기정 너 정무수석 안 하면 너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네. 그리고 왜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들이 국정원 특활비 받았잖아요. 그 자리가 참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강기정 의원 같은 분들이 한 3선쯤 하셨고요. 여야 두루 아는 분들 많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아요? 정무수석은? 이번 정무수석은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집권 여당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또 다른 당과 바른정당이나 이런 데와 협치 내지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지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은 개혁입법 또는 이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과연 얼마나 통과될 건지 이런 어려움이 이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전국의 개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혁 입법도 필요한 이 전국에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전국 구상의 한 중심이 정무수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빨리 채워지긴 해야 되지만 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가겠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고요. 어쩌면 모든 정치인들한테 정무수석 같은 자리는 달콤한 과실일 수 있고요. 현역 국회의원을 시키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쩌면 현역이 아닌 가운데 정무수석을 할 만한 인물을 찾아내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특히 원외에 있는 사람은 청와대, 특히 정무수석, 이건 정말 한번 꼭 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무수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방송은 오늘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불리우는 간단히 말해서 세월호 문제하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피해를 막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불러왔던 제2기 특조위가 출범하게 만드는 그 법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호남권 의원들 다수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며칠 전에 일어난 세월호 6월 은폐 문제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수 야당들이 일제히 비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법을 반대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 법은 이렇게 쉽게 통과될 줄 아셨습니까? 그동안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그 세월호 진상규명과 또 여러 가지 진실규명 노력 과정에 방해하고 또 지연시키고 이런 행동을 했던 정치인들 또 많은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거를 볼 때 이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 다시
통과될 거라고는 상당히 그렇게 쉽게 기대할 수 없었죠. 근데 이번 이렇게 통과된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지난 6월 발굴되는 과정에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큰 아픔 내지는 울림으로 와닿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덕분인 것 같아요. 뭐 좋든 안 좋든. 근데 문제는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 통과돼서 좋기는 한데 그동안 사실상 제1기 세월호 참사법, 그러니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노력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정말 조롱받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쯤 한 번쯤 좀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을 않고 있어요. 물론 이걸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켜주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날리려고 지금 뭐 작전을 짜서 통과시켜줬는지 어쨌든 사회적 참사법 통과된 건 다행이고 그러나 아쉬운 건 그 당시에 조롱하고 비하하고 진실규명을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국회에 계실 때도 이제 세월호 문제가 한참 막 이슈가 되고 계속 그게 몇 년 끌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특조위 방해 같은 그런 분위기 그렇게 심했어요? 그렇죠. 우리 국정조사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아무튼 반대도 많고 방해도 많았죠. 의원님은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권이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이 정권의 전망. 사실은 지금 촛불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세월호 문제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냐 싶어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정부의 아주 가장 약점이고 아킬레스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검찰이 사실은 면죄부를 주면서 세월호 사건은 대충 처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 거기에 왜 황교안이나 뭐 김기춘이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개입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밝혀져야 될 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법이 뭐 꼭 세월호뿐만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국민들이 당하고 약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법이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은 참 잘 통과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의원님도 그 의정활동 하시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섬놈인데 섬이 제 중학교까지 고흥 금산 섬에서 살았고 저는 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세월호 당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날 제가 9시 좀 넘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소식을 속보로 듣고 바로 당시에 행안위였던 김현 의원한테 야, 큰 사건이 됐으니 조사 좀 해봐라 라고 제일 먼저 아마 알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세월호 이 참사를 접하게 되는데 저는 우선 제가 국정조사나 이런 데에 참여를 못했던 것이 이제 그걸 다시 참여를 하려면 당시의 영상도 봐야 되고 거기에 이 마지막 극한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다 제가 듣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공포거든요, 제 스스로가. 사실은 당일날 세월호 사건 당일날 저녁에 제가 원룸에서 혼자 살았는데 8시 좀 넘어서 방해를 들어갔는데 언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해를 들어갔는데 진미파라고는 방해를 들어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 운전기사도 통화를 했더니 이미 강북인데 노원인데 퇴근을 해버렸고 우리 보좌관도 전화했더니 이미 운전할 상황이 아니고 술을 먹어버린 상태고 그래서 이걸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광주에 있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 무서워서. 그래서 택시를 타고 안산 단원고를 갑시다 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가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고요. 저는 단원고가 어딘지를 모르고 안산이 그렇게 먼지를 몰랐어요. 계속 택시 요금이 계속 메타 요금이 올라가는데 그래 갔더니 이제 단원고 체육관에는 대부분 그 사람들은 다 현장으로 진도 현장으로 가고 없고 당시에 안산시장인 재종길 시장의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만 그 현장에 체육관에 있길래 원래 저랑 이제 초선 국회의원 할 때 아는 관계에서 거기랑 인사 나누고 사모님하고 인사 나누고 저는 그 철제 의자에 앉아서 그 체육관에서 그냥 꼬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날을 새고 아침 7시 돼서 해가 떠서 이제 저는 다시 국회로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경험인데요. 네. 저도 그때도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그 세월호 관련한 방송을 이제 편집하다가 마우스로 편집을 하는데 더 이상 편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귀에. 그래서 뭐 똑같은 방식으로 저 택시 타고 광화문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트라우마를 줬던 사건이고, 그것을 덮으려고 수도 없이 그러다가 결국엔 정권이 재풀에 넘어진 한 요인도 저는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제2기 특조위만큼은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또는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됩니다. 네. 아이고, 그런 일화가 있었네요. 그 느낌이 와요. 그 사람들 많지 않은 그 체육관에 혼자 앉아서 그냥 날을 샌다고 하는 것. 근데 그 당시에는 무기력감이랄까, 무서움, 무기력감, 공허함 막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잘라다가 못 자고 근다고 이제 당시에는 진도까지 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안산체육관에서 멍하니 거의 그냥 철제 의자 위에 발 올려서 과부자 틀듯이 또는 무릎부자 하듯이 하면서 나를 꼬박 샜는데, 그때 저는 안산 단원 이렇게 멀구나, 단원구가 멀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사회적